예,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주민 오늘은 부동산 얘기하겠습니다. 금리도 조금씩 오를 여지가 있고요. 또 이 과세금 때문에 몰린 다주택자들도 압박을 받을 만한데 집값은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고요. 계속해서 들썩들썩거립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또 재건축에다가 네. 빌라까지 이렇게 움직이고요. 3040들의 영끌 비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봅니다. 현황부터 좀 봐주십시오. 요즘 제가 볼 때는 제어 불능 상태, 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딱 적절할 것 같은데요. 잠시 좀 주춤했습니다. 예. 올 봄 시장은 약간 거래량도 줄어들고 상승률도 굉장히 둔화가 되면서 주춤하다가 공교롭게도 5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지나면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붕괴가 되면서 또 이사 공급 대책의 효과도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고요. 그래서 안 오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거는 마용성 고가 주택이 오르는 거는 우리하고 큰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연예인들 유재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 배 아픈 분들이 없는데 문제는 내 발등 우리 동네 내가 이사 가야 될 집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그게 가장 문제인데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서울은 당연히 신고가 행진이고요. 외곽 지역들 그러게요. 인천, 경기, 인천, 안산, 오산, 양주 이런 지역까지 신고가 행진을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지인이 제 후배 부모님이 작년에 인천에 구계동에 아파트를 샀다라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 주고 소형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4억 5천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2억 올랐는 게 아니라 한 2배 정도 상승했는데 강남에 2억 오르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서민 주거 지역에 2억이 오르면 실질적으로 추가 상승, 추가 매수세들, 실수요자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대부분 1억, 2억 가진 사람들인데 4억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집을 물론 가지고 사신 분들은 앞서 예에서도 집값이 올라서 좋지만 집값이 올라서 행복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안한 분들이 더 심리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요. 예. 가지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소장님 오신 길에 오늘 약간 과외지만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빌딩을 요즘 빌딩 매각이 본물이 돼요. 몇십억 차익을 남겼다. 물론 비용도 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연예인들이 보면 탑스타들이 빌딩을 사고 또 이렇게 막 요즘 파는 걸 보면서 빌딩 시장 상업용이나 부동산이 이제 좀 꺾이는 거를 미리 좀 감지를 하고 파는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많이 올랐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시장만 자꾸 바라봐서 그러는데 꼬마 빌딩 시장 같은 경우도 한 2015년 한 6년인가요? 7년 정도 비교해보면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요.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라도 사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되지만 꼬마 빌딩은 중과세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차익 실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연예인들도 200억, 300억 빌딩 본인들 돈 가지고 다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 대출 받았어요. 레버리지 많이 일으켜서 사니까. 다시 본 이슈로 돌아와서요. 사실은 주택시장과 관련된 건 금리 여건도 있고 그렇지만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맞습니다. GTX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니 일로 가니 안 가니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보면 벌집을 쑤셨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최대 개발 호재죠. 우리 집값의 오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미래 가치라고 하죠.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미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지하철이란 말이에요. 지하철 중에서도 골드라인. 강남을 통과하느냐, 얼마나 빨리 통과하느냐인데 GTX가 골드라인이에요. A, B, C가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도 하고 이제 이번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서 시공사가 역을 3개를 추가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발표된 지역이 아니라 추가로 선정을 했는데 인덕원이라든지 왕십리가 선정이 되면서 그 지역은 난리가 났죠. 인덕원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20억 간다. 지금 10억 정도 하던 지역이 20억 간다라는 호가를 부르고 있어서 이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반응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님비, 핀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님비가 뭐냐면 not in my backyard. 내한테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소음 시설이나 이런 건 안 되는데 핀피 내 앞마당에는 프론트 야드, 내 앞마당에는 최대한 좋은 걸 넣어줘.
이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양상까지 벌어지냐면 니피라고 해서 Not in your front yard. 너한테 들어오는 거는 싫어. 이웃 동네에 들어오는 건 싫어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어서 네. 잘못하면 지역 간에 분쟁이 생기고 있어서 우리 동네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 동네가 들어오느냐. 이게 집값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이야 이제 서민 교통 대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에 가까운 이웃 주민들 간에도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시점에 지금 집값이 안 그래도 지금 과열이잖아요. 예. 투자 심리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발표되는 게 과연 맞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소장님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곤혹스러우시겠네요. 네. 뭐 막 오르는데 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팔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너무 힘듭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정책 얘기 뒤쪽으로 좀 묶어볼게요. 3기 네네. 신도시 사전청약, 1차 사전청약이 7월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군요. 당초보다는 또 물량이 좀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사전청약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올 하반기에 네.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한 3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3만 호 정도인데 이제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한 지역에 3만이 아니라 한 20개 정도 구역에 3만이기 때문에 이걸 네. 나눠버리게 되면 뭐 한 1000세대 정도?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 물량이 나오는데 뭐 자기 지역에 가급적이면 엉뚱한 데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거주자 우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물량이 나온다. 사전 청약의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생애 최초나 무주택자들 대상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5% 정도 되고요. 특별 분양이 8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점이 뭐 만점 수준이 아닌 분들은 현실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내 지역에 물량이 나온다면 적극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전 청약이 이번에 나오고 끝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나오고 앞으로 본 청약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내가 주소가 여기가 아닌데 앞으로 예를 들자면 뭐 고양 창릉지구라든지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주소를 옮겨서 거주자 우선 대상이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이제 전초전이죠. 시작이 막 되는 네, 겁니다. 전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책 얘기 이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민주당의 이제 김진표 의원이 이 특위인가요? 네. 특위위원장인 것인가 네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이나 실효성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주택 문제가 이제 네. 공급이냐의 관점인데 네. 지난 4년간 계속 수요 억제 규제 대책을 폈거든요. 그렇죠. 계속 네. 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공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은 지금 당장 물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입주 물량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시차가 있다. 발표만 한다라고 하면 지금 3기 신도시 이야기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도 5년, 빨라야 5년 후에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수많은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솔직히 저도 물어봐요. 기자분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세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국토부 담당자들께서도 공급 물량 다 기억하고 계시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데 못할 거거든요. 저도 못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월 뭐 김진표 위원장께서 뭐 한두 개 더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많이 발표가 됐고요. 더 발표된다고 해서 공감이나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다리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 집값이 떨어지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수많은 대책들이 나왔음에도 집값은 신고가 행진을 그러게요. 이어가고 있어서 네. 더 발표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 5년, 6년 후에 지금 물량 부담이 될 발표되는 수 물량들이 있지. 한꺼번에 나오면 저는 또 맞아요. 오히려 반대의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섣부른 공급 대책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이 차분하게 잘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네. 내실을 좀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뭐 어려움이 있죠. LH 사태도 있었죠. 서울시하고의 지자체하고의 갈등도 있죠. 맞습니다. 뭐 네. 또 재건축 재개발 지역민들의 니즈도 네네. 다르죠. 참 쉽게 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종부세, 양도세 완화 세제 개편안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당론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통 끝에 이제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네. 이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완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발표가 되고 특히 김진표 위원장의 발표를 보고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어요. 무주택자들한테도 물어보고요. 1주택자들한테도 물어보고요. 다주택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공교롭게도 다 불만이에요. 신기하게 만족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는 분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무주택자들한테 정부의 대책이 더 집중이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집 가진 사람들한테 규제를 완화해 주냐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2%, 있고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왜 1주택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느냐. 다주택자들도 물론 뭐 3주택, 예. 5주택 가지신 분들은 있지만 2주택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주택자라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1주택자들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원에서 2%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2%에 드는 거냐 안 드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같은 동이라도 확실하게 고가 아파트면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2%에 걸려버리면 같은 동인데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또 층수가 낮은 곳은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1주택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더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부 시그널과는 다르게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혜택이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들을수록 참 쉽지 않네요. 네. 그 무주택자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뉴스가 또 이번 주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제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집 있는 분들이 두 채, 세 채 사는 거 막았지만 사실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좀 된 측면도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건가요? 네. 이게 능력이 되는 분들은 네. 숨통이 트이는데 DSR이라고 하죠. 원리금 네. 상환 비율까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에요. 네. 이게 받고 싶어도 못 받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는 좀 아쉬운 게 미리 한 2017년, 2018년 정도에 이렇게 다주택자들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실수요자들은 살 수 있게 저금리 대출을 좀 확대를 해줬더라면 네. 이 정도 사단이 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서 저는 약간 버블이 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고가 주택을 지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사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렇죠. 집값 잡을 테니까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다가 갑자기 사지 말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고 대출을 늘려서 사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실수요자들은 이거 도대체 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더 혼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뭐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뭐 출구 전략, 테이퍼링, 네. 금리 인상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아마 시기가 문제이지만 오르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 저금리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유동성으로 오른 거잖아요. 네,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를 여지가 보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망 좀 마지막으로. 저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금리 유동성이거든요. 거기에 규제에 이제 역효과도 있는데 저금리 유동성이 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만 바라보고 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뭐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금리 유동성이 이제 올해 말 또는 내년 정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한 번 올리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어도 한 3년에 걸쳐서 뭐 1년에 1%포인트씩 올리면 제 생각에는 한 2025년 정도 되면 미국 기준금리가 한 3%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금리, 기준금리도 한 2%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교롭게도 그때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때부터 공급 물량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한 사람들, 실수요자들은 뭐 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저금리가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저금리가 우리가 지금 취해 있는데 비정상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정상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답하지만 또 들어야 하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 오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이 듣고 그래도 좀 정리가 잘 됐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